내 이름은 박숙자. 평생을 나는 이 이름보다는 준우 엄마, 지수 할머니로 불리며 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는 혼자 몸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남의 집 부엌에서 땀 흘리고 남의 집 거실을 닦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들 준우를 키웠다. 어린 준우가 엄마 힘들지 않아? 하고 물을 때면 나는 괜찮다고, 엄마는 너만 잘 자라면 괜찮다고 늘 웃으며 답했다. 그때 나는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아들 준우 하나뿐이라고 믿었다. 준우가 결혼하고 며느리 지영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곤 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녀 지수와 손자 예준이의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다. 내가 손수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으로 밥을 꾸미는 시간은 내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팔레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 나는 다시 남의 집으로 향했다.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남의 집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또 다시 내 가족을 위한 저녁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가족이 모두 모여 내가 차린 저녁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다. 며느리 지영이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영이의 눈빛은 점차 차가워졌고 나를 부르는 말투도 마치 고용인을 대하듯 딱딱하게 변해갔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며느리의 친구들 앞에서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보일까봐 마음이 불편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저희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6시 정각에 밥을 차려놓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하는 지영이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빨래를 따로 하라는 며느리의 말이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빨래까지 따로 해야 한다니 나는 그 말을 듣고 목구멍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가족이 맞나? 하는 의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내 방에서 잠시 텔레비전을 볼 때조차 눈치를 보아야 했다.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라는 지영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황급히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잠시 쉬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아,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내가 무급 가정부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 가정부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으니 말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나는 그저 편리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였을 뿐이었다. 나는 며느리 지영에게 더 이상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던 지영이의 따뜻한 눈빛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계산적이고 차가웠다.
마치 내가 해주는 모든 봉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다. 아들 준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침마다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내가 다려준 옷을 입고 출근하면서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투명한 것처럼 그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나는 점점 더 외롭고 공허해졌다. 내 이름 박숙자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그저 어머니라는 호칭으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그 호칭조차도 나에게는 따뜻함이 아닌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차가운 수단이 되어버렸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눈물을 삼켰다. 내가 평생을 바친 가족인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일까? 나는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그들은 나를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것일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20년간 쌓인 서러움과 상실감이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허리 통증을 처음 느낀 건 10년 전쯤이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을 들고 나르면서도 나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며 버텼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허리를 제대로 펴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손녀 지수를 안아주려다가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그제서야 나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 선생님은 내게 만성 허리 디스크 진단을 내리며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아들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우야,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이번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이 말을 꺼냈다. 아들 준우의 첫마디가 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수술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내 건강, 내 몸의 고통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집안일이었다. 그동안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이 엉망이 될까봐 크게 걱정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집에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나는 수술 당일이 되어서도 혼자 병원에 갔다. 준우와 지영이는 어머니, 저희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오후에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라는 말만 남겼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측은한 눈빛으로 물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네, 다들 바빠서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어왔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내 앞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분은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온 가족이 돌아가며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라며 안심시켰고 며느리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왔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며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초라한 처지가 더욱 가슴 아팠다. 나는 마취를 깨었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다.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도 없고 아프다고 투정 부릴 곳도 없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일주일의 입원 기간 동안 준우와 지영이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매일 전화로 어머니 언제 퇴원하세요?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퇴원하는 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허리 아파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겨우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 지영이가 나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은 이랬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허리 수술을 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되었는데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집안일이었다. 내 건강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영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나의 말에 지영이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녀는 내가 수술을 한 사실보다 파출부를 불러야 하는 돈이 더 아까운 모양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그저 돈 한 푼 안 드는 무료 가사 도우미였구나. 그들에게 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돈으로 따지는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헌신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싸던 도시락, 매일같이 닦았던 거실 바닥, 그들이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무료 서비스에 불과했다. 나는 내가 아닌 엄마, 할머니라는 역할에 갇혀 지내왔지만 그 역할마저도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무관심과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그저 편리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만 여겼던 것이다.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허리 수술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나섰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준우와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며느리 지영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귀에는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다. 제약? 내가 이 집에서 숨죽여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제약이었던가?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준우의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간섭? 나는 그동안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걱정하며 기다렸다. 지영이가 아플 때는 정성껏 죽을 끓여줬고 손주들 숙제도 밤 늦게까지 옆에 앉아 도와줬다. 그게 간섭이었던가? 내 모든 염려와 사랑이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간섭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준우의 말이 이어졌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20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들의 부모가 나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내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였구나. 그동안 내가 베푼 모든 희생은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방해물이었던 것이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요양원?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몸이 아프니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고. 그래서 나를 치워버리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동안 그들이 말몫이 나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고, 내 방은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항상 등받이가 불편한 구석자리였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나를 가족이 아닌 얹혀 사는 신세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평생을 바친 가족이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니. 며느리 지영이의 차가운 묵빛과 아들 준우의 무심한 태도는 그저 성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가족의 일원이 아닌 언제든 버려도 되는 소모품처럼 취급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은 모든 서러움들을 곱씹으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해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집.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마치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지영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빨래와 따로 해주세요. 마치 내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다.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다.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나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이 나를 짐처럼 여기고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내가 이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게 남은 것은 허리통증과 함께 찾아온 배신감과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숨막히게 살 수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내 마음속에 서서히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며칠 뒤 준우는 평소와는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나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품었다. 혹시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었나? 나를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온갖 긍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준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2박 3일 정도요. 지영이랑 아이들이랑만요. 지영이랑 아이들이랑만. 그 두 단어가 내 심장에 꽂히는 비수가 되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준우는 마치 당연하듯이 말했다. 아니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가려고요. 가족여행?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깨끗한 옷을 다려주며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내가 해주는 모든 봉사를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내 존재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가족들끼리만 여행을 간다고? 나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딱 소를 내면서 부러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었을 것이다. 그래. 가정부 취급하며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나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준우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아침, 나는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박숙자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나자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다. 내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고 내 물건은 몇 개의 낡은 가구와 옷가지가 전부였다. 거실에는 내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다.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나는 그제야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내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나를 무료가정부로 생각했다면 이제 나는 그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다. 몸이 아프니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다면 나는 그들의 예상보다 먼저 독립하여 나만의 삶을 찾을 것이다. 이 결심은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날 오후에 집을 둘러보러 왔다. 그는 집을 보더니 흡족해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그의 말은 나를 향한 작은 인정이었지만 나는 그동안의 서러움 때문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가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집은 신혼부부에게 팔렸다. 그들은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행복했나? 처음에는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네,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답했다.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나는 미련 없이 이삿짐을 쌌다. 나의 물건들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5-6개가 전부였다. 70년 인생을 살았지만 나를 위한 물건은 별로 없었다. 그저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것이다. 준우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날 나는 그들을 기다렸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삿짐 박스들과 텅 빈 공간이 낯설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엄청 재밌었어요. 라며 신나게 떠들었다. 하지만 이내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를 문치채고 조용해졌다. 며느리 지영이는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베리 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3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낼 준비를 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사 가려고 짐 쌌다. 준우와 지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사요? 어디로요? 준우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삿짐 차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을 터뜨렸다.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준우가 충격을 받은 데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영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너희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준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지영이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나가라고 안 했다고?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내가 수술받고 돌아왔을 때 내 건강보다 집안일 먼저 물었던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자기들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에서 건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준우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다. 결혼 초기에 내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지영이는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야?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는 너희들은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다. 나는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야. 지영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지영이 친정 있잖아. 나도 70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다. 속이 뻥 뚫리더라고. 손녀들이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나는 잠시 흔들렸다. 그때 지영이가 다시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아이들을 핑계대며 나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준우가 고개를 숙이더라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나는 그때까지도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며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준우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그럼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판 돈. 결국 그거였다.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0년을 살면서 나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내가 이기적이라니. 나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다. 이사 당일 아침 나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신기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다.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 이 작은 시간도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70년 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했는지 깨달았다. 아침 7시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도착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 금방 끝났다. 아저씨는 내게 말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정말 그동안 나를 위해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저를 위해선 별로 산 게 없어서요. 아저씨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0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내 인생은 정말 내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준우 가족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영이는 내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준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응이라고 대답했다.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다. 30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손녀 지수와 예준이가 울먹이며 나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핀 돌았다. 나는 알았다.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할머니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이들에게만은 진심으로 미안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여야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반려견 아리를 품에 안고 차에 탔다. 친구 영미랑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다. 70년을 살면서 진짜 내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강아지 아리뿐이었다. 영미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숙자야, 괜찮아?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다.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졌다. 영미가 말했다. 숙자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다.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다.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다.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집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다. 나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3시간을 달려 울진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다.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다.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내가 주인인 집이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아리도 신이 났나 봐.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고. 아리도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 영미가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숙자야,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영미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이다.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밤, 나는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다. 창문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다.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다.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나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밤이었다. 울진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을까. 준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저 울진으로 가고 있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는 소식에 나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한구석이 복잡해졌다. 이제야 나를 찾으러 오는구나. 6개월이나 지나서야.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준우의 모습은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다. 훤칠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초췌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그는 내 이름을 부리지 못하고 그저 엄마라는 단어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준우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저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는 듯 했다. 좋아.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심심하진 않으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바닷가 산책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이웃 할머니들이랑 차 마시며 수다도 떨어. 오히려 20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하며 살 때보다 훨씬 바빠. 그제야 준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먹였다. 듣고 보니 지영이 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위, 손주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편해하는 모양이었다. 아침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고는 식사 시간에도 입맛에 안 맞더라도 그냥 먹으라며 핀잔을 주었다고 했다. 준우는 제가 예전에 나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준우의 말에 내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구나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나는 이미 나만의 삶을 찾았고
그들의 삶에 다시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준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 지영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그는 울먹이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준우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준우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하지 않아. 대신에 가끔 놀러 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저녁 준우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주었다. 내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다. 준우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는 밥 2그릇을 순식간에 해치웠다. 지영이는 요리 안 해? 내 질문에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나는 그저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다. 식사를 마친 후 준우는 내게 말했다. 엄마, 여기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야 내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준우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준우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나는 그렇게 그와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 울진에 이사 온 지 6개월쯤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7시면 눈이 떠졌다. 예전처럼 누구를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내렸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면 나는 그 작은 순간의 평화에 감격하곤 했다. 그동안 나는 이렇게 조용하고 여유로운 아침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항상 새벽 5시 반부터 전쟁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나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 나는 반려견 아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과거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자. 아리는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신이나 마구 뛰어다녔다. 그런 아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절로 웃음이 났다. 아리도 그동안 답답한 아파트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 이곳에서는 아리도 나도 자유로웠다. 바닷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나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상추, 고추, 깻잎 같은 채소들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내가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해 먹을 때면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다. 나는 그동안 내 입맛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요리하느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다. 울진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따뜻했다. 나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이웃 할머니들을 만났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녹였다.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나를 준우 엄마나 지수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다. 이름도 모르는 채 그저 아들의 엄마, 손녀의 할머니로만 존재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라는 질문에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강아지랑 같이요. 그러자 그분들은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라며 나를 응원해 주었다. 그동안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방당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은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지난 삶을 털어놓았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겪었던 서러움, 그리고 혼자 독립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들은 내 손을 잡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을 괜찮다고만 말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박숙자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숙자로. 70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고생 많았어, 숙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존재하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며칠 전 나는 오랜만에 친구 영미와 통화를 했다. 숙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아주 좋아졌네? 영미의 말에 나는 활짝 웃으며 답했다.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여기서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영미야,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 영미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어. 이제라도 내 행복을 찾아서 다행이야.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물론 준우 가족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나는 내 작은 집에서 내가 키운 채소로 요리를 하고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어 온 것이다.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들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전에는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던 준우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다.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요즘도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장모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힘들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며칠 전 준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손녀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울진으로 놀러 가도 돼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들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살아왔다. 명절에도 여름 휴가에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남아 있었다.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도 보고 싶지. 그런데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준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 며느리 지영이가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고 자신들끼리 편히 쉬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계획에 맞춰주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대답을 들은 준우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말했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지영이랑 얘기해 볼게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내가 언제까지 그들의 뒤를 봐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무료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며느리 지영이의 변화였다. 얼마 전 준우와 함께 화상통화를 하는데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때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래, 괜찮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나도 다 잊었다. 앞으로는 너희들끼리 잘 살아가면 돼. 나는 이제 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울진에 온 것은 단순히 그들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찾기 위함이었다.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나는 준우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준우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이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 곁에는 아리가 있고 따뜻한 이웃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다. 박숙자 참 잘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 삶의 끝에서 나는 후회 없이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선언했던 그날,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다. 울진에 온 지 6개월.
내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그런데 얼마 전 준우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집 한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샀다고 했잖아요. 혹시 얼마나 남으셨어요? 나는 순간 굳어졌다.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글쎄, 왜? 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게 저희가 지금 대출을 좀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어머니께서 보증이라도 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실소가 터져나왔다.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만 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번 돈에 손을 벌리다니. 나는 그들에게 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화상통화를 걸어 준우와 지영이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함께 낯선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우야, 지영아, 내가 이 집을 팔고 울진으로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나는 너희의 가정부 취급을 받았다. 허리가 망가져 수술을 받을 때도 너희는 내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했지. 심지어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까지 했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너희에겐 나는 엄마가 아니라 무료로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준우는 고개를 숙였고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났다. 내 삶을 찾기 위해.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여전히 내가 가진 돈에 관심이 많으니 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갔다. 준우와 지영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봤다. 나는 내 방에 있던 금고를 열었다.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가 평생을 숨겨왔던 금고였다. 금고 안에는 낡은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그 통장들을 보며 회상에 잠겼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사업. 그 사업이 망한 후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나는 돈을 벌 때마다 월급의 90%를 꼬박꼬박 저축했다. 아들 준우를 키우고 그가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집이 내 평생의 노고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지 못했다. 나는 금고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준우와 지영이에게 보여주었다. 통장에는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모은 돈과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해 불린 자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를 내가 낸 것이 아니었단다. 나는 이 모든 돈을 모아두고 있었어. 혹시나 너희가 힘들어할 때를 대비해서. 지영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돈도 없는 초라한 노인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가 판 집의 계약서와 그 집을 팔아받은 돈으로 울진에 새로 산 집의 등기부 등본이었다. 내가 이 집을 판 돈으로 울진에 작은 집을 사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쓰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왜 내 돈에 대해서 묻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돈은 여기 없어.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것은 내 돈으로 산 것이었어. 너희는 내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만 누렸을 뿐이야. 준우와 지영이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들은 내가 가진 돈을 당연히 자신들이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철저히 빗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통쾌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 너희도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너희의 삶은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즐길 거야.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그리고 나는 전화 연결을 끊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들이 내 돈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는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냈다. 그들은 내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지만 나는 이제야 내 삶을 주인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